떴습니다. 빔이 떴으니까 바로 수업을 시작합시다. 오늘은 쉬어가는 날, 2학년들은 쉬어가는 날이고 우리 복학한 친구들은 여전히 어려운 날, 힘든 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학년, 2학년 1학기 때 DB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은 하고 넘어갔어요. 하고 넘어갔는데 복학하신 분들이 꽤 되고 그다음에 안 짚고 넘어갔으니까 오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SQL에 대한 사용법, 그다음에 이제 스캇이라는 샘플 DB를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만들어낼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YI CMS 그거를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해봤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중에서 커스터머 이렇게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직장 주소 있는 그 정도의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그 커스터머에 대해서 이제 목록 보기 또 커스터머를 집어넣는 작업, 커스터머 추가하기 이거를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사이클에 다죠, 그죠? DB 개념에서부터 DB 프로그램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는데 요즘 우리는 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열광을 할까요? 간단한 앱들도 DB를 안 붙이는 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들도 최근에는 거의 뭐 인메모리 DB라도 아니면 NoSQL DB라도 근데 DB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만큼 DB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다음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 DB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DB에 대한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되고 좀 더 나가서 SQL 사용하는 방법 뭐 이 정도는 공부를 해두시면 좋아요. 일단은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이렇게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어떤 관측된 사실들. 근데 그 관측된 사실들인데 어떤 사실들이냐 하면은 이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들, 필요한 사실들, 팩트들을 쭉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저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운영 데이터다라는 게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혹은 이 조직 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다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회계 쪽이다, 회계 시스템이다. 그럼 회계와 관련된 정보들만 이제 모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혹은 이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만 모아 놓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그걸 저장한 운영 데이터 이거를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진 형태로 딴 데서 꺼냈을 수 있게 이진의 형태로 저장하겠다. 혹은 추 연산이 가능하게 이진의 형태로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데이터들이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학교다 그러면은 학과에도 학생 데이터가 있고 저기 학적과에도 학생 데이터가 있고 학생과에도 학생 데이터가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중복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복해서 갖고 있지 말고 요즘 네트워크가 발달했으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그걸 네트워크 통해서 접근해서 쓰자. 그래서 통합해서 저장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군데 모아놓고 여러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통합해 놓았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사용률이 올라가겠죠.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져 있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학과에서도 열람을 하고 혹은 학적과에서도 뭐 변경하고 열람하고 그런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유. 그러니까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저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 그러니까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이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 그죠? 그게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하는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DBMS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모임. 이건 데이터들의 모임이고 그 데이터들을 내가 꺼내오고 그다음 집어넣고 바꾸고 또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게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모임. 이걸 데이터베이스 MS가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DBMS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라클, MySQL, 뭐 SQL 서버라 그러기도 하고 SQL 서버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SQL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시게 될 텐데 Structured Query Language, 뭐 구조화된 질의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SQL이라고 읽기도 하고 SQL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SQL 서버 혹은 뭐 SQL 서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SQL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오라클, 뭐 SQL 서버, MySQL 혹은 MySQL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뭐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뭘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적용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거 같으면 아마 상품 관리, 뭐 주문 관리 이 정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 등급에 대한 정보들, 고객에 대한 정보들, 주문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게 모여져 있는 거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DBMS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 DBMS를 통해서 사용자는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들, 주문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직접 읽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 접속할 수도 있고 이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러니까 데이터 모여져 있는 거에다가 그걸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다가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프로그램들 혹은 사용자들을 다 모아서 통칭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수강 신청 시스템이다. 그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거예요. 혹은 뭐 LMS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것도 과목에 대한 정보들, 학생에 대한 정보들, 뭐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죠. 그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LMS 같으면은 뒷단에 오라클이 깔려 있고 그 오라클 안에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과목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다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노 그다음 거기다가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라 그러는 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스키마라 그러는 스키마와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키마는 골격, 구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다. 그럼 이 테이블에는 여기에 학번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필드는 이름이고 여긴 주소고 여긴 뭐 나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걸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몇 학번이죠? 2017 2017 33012다. 홍길동이다. 여기는 산다. 22살이다. 그죠? 이런 식의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이 테이블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그러는 거는 이 테이블, 이거에 대한 정보. 학생 테이블은 뭘로 이루어진다? 학생 테이블은 학번 필드와 이름 필드와 주소 필드로 이루어져 있어. 주소와 나이 필드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이 테이블에 대한 구조죠. 골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대한 구조, 골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키마 이렇게 얘기해. 스키마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이 밑에 실 데이터들은 이것들은 이 골격을 만족하는 어떤 값들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랑도 비슷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키마와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최소 3층은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3층이 뭐냐 하면은 외부 스키마 뭐라고요? 골격, 그죠? 구조,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논리 스키마, 개념 스키마, 논리 스키마, 논리 스키마.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이것만 구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최소 3층의 구조는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외부 스키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은 학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학교에서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주소 정보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출신 고등학교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출석부를 만든다. 그죠? 혹은 수강신청 시스템을 만든다. 그럼 수강신청 시스템 만들 때 여러분에 대한 그 출신 고등학교 정보 혹은 여러분의 혈액형 정보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 안에는 학생은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나이에다가 뭐 이메일에다가 그다음에 뭐 카톡 계정 그래서 또 뭐가 있죠? 뭐 출신 고등학교 뭐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보호자 전화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겠죠. 학생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개념 스키마예요. 혹은 내부 스키마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학교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한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한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출석부를 그러니까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들겠다. 수강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서 바라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수강 신청에서 학생은 뭐만 있으면 돼요? 학번, 이름 정도 필요하나? 주소도 필요 없어요. 그죠? 이메일 필요 없고 뭐 출신고 계좌번호 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주소록을 만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주소록을 학과별 주소록을 만들겠다. 그럼 그 주소록에서 필요한 학생은 학번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름, 그다음 주소록, 주소, 이메일, 뭐 카톡 계정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의 학생이라는 하나의 학생이라는 하나의 정보지만 한 종류의 정보지만 그 정보를 바라보는 혹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정보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다 외부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 스키마는 목적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이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각각을 다 이것도 하나의 외부 스키마, 이것도 하나의 외부 스키마, 학과에서 바라보는 학생도 하나의 외부 스키마, 교수가 학생 상담을 위해서 바라보는 학생도 하나의 외부 스키마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외부 스키마와 그다음 그 전체를 어우른 내 개념 스키마와 그다음 이 전체를 이렇게 저장 장치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디스크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혹은 뭐 SSD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혹은 뭐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런 저장 장치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다룬 게 이제 내부 스키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3층 구조를 가지라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쪽에 필드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 그전에는 뭐 카톡 계정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뭐 페이스북 계정도 있어야 되고 트위스트 계정도 있어야 돼요. 그걸 추가를 했어요. 그걸 추가해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얘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아도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에 대한 정보들이 뭐 일부 수정 또는 삭제되어도 기존의 그 학생 정보를 이용하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수강 신청 시스템 혹은 뭐 주소록 열람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장하는 방법이 바뀌면은 필드가 바뀌면은 같이 바뀌어야죠. 프로그램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3층으로 구축을 해놓으면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게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 또 내부 스키마,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쭉 저장을 했었는데 이거를 속도 때문에 SSD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SSD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 스키마가 혹은 개념 스키마가 바뀐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것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소 3층 구조는 갖고 가라라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가 바뀌어도 그걸 쓰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바뀌지 마라. 그 다음 저장 장치가 바뀌어도 데이터 구조는 영향을 받지 마라.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는 영향을 받지 마라. 그게 이제 요 위에가 2단계가 그죠? 논리적 독립성이고 2단계가 물리적 독립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물리 장치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자료 데이터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바뀌어도 응용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데이터 독립성이고, 그 다음에 또 용어입니다. 그냥 시스템 카탈로그. 카탈로그가 뭐예요? 이렇게 그냥 훑어보는 백화점 카탈로그 하여튼 그런 거 보시면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거는 상품이에요. 백화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상품들이에요. 근데 카탈로그는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카탈로그 이런 뜻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카탈로그는 뭐겠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용도들이다라는 걸 쭉 나열해 놓은 게 그게 시스템 카탈로그겠죠. 그걸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전이나 시스템 카탈로그나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메타데이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은 내 정보가 들어가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응해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들이 있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알려주는 카탈로그도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만들어질 때 이거에 대한 카탈로그 DB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고객이죠, 그죠? 고객 테이블은 아이디, 고객명 뭐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쭉 다 기록이 된다 생각하시면. 시스템 카탈로그 대비해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우리가 흔히 DBA라고 그러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래머, 그다음 뭐 일반 사용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응용 프로그래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2학년 1학기를 수업하신 분들이 이미 돼 있고 2학년 2학기 복학하신 분들도 DB 응용 프로그래머가 다 돼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다음 데이터 모델이라는 용어가 또 나올 거예요. 그죠?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과정은 뭐냐면은 모델링이 뭐예요? 클래스 모델링 한다, 객체 모델링 한다. 객체 모델링의 결과물이 클래스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커스터머에 대한 이렇게 정보가 필요해. 혹은 커스터머가 어떤 일을 하는 게 필요해. 커스터머한테 일을 시켜야 돼. 그럼 커스터머를 코드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부르죠. 똑같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려면 그걸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하자면 이런 형태인 거죠. 코끼리라는 놈이 있다. 그 코끼리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럼 코끼리를 모델링을 해야죠.
얘는 다리가 4개고 얘는 포유류고 그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뿌리 몇 개고 뭐 그다음 특징이 코가 길고 크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코끼리에 대한 전체 정보를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죠. 이 코끼리 봤더니 뭐 점이 몇 개 있더라. 이 코끼리의 뭐 이렇게 하여튼 세부 정보들까지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코끼리에 대한 정보들 정도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모델링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이제 전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일부를 가지고 정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그걸 우리가 추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모델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핵심 과정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생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우리는 과목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 표현 방법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데이터 모델에는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라는 자료 구조, 그다음에 이 자료들 간에 뭐 이렇게 합치거나 혹은 검색하거나 혹은 삭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연산. 그다음에 이 자료들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렇게 결과물이라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렇게 생각 보시면 돼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시려면 일단 요구사항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가 뭔지, 그게 어디에서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한지, 그렇죠? 그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분석한 결과가 요구사항 분석서겠죠. 요구사항 분석서는 아마 장표거나 혹은 뭐 표거나 아니면 어떤 글로 쭉 나열된,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requirement라고 봤던 그런 형태들,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 분석서가 될 거예요. 그런 요구사항 분석서를 이제는 좀 체계화 시켜야 돼요. 체계화 시켜서 우리가 그러니까 잘 파악해냈는지 혹은 잘 이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서 가지고 첫 번째 들어가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개념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고, 이 과정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그러니까 그냥 말로 나열되어 있던 그런 요구사항 분석서를 통해서 이 말 가지고 유추해 볼 때 필요한 정보는 이거고 그거에 어떤 속성들이 있어야 되고 걔들 간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야, 뭐 이런 것들을 쭉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타나는 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구조 관계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구조 관계인데,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델이 ER 모델이라는 게 있고, 뭐 객체지향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객체지향형 모델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혹은 잠깐 보셨던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ER 모델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갑론을박이 있겠죠. 커스터머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냐?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수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설계한 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봐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 ER 모델을 갖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이거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논리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ER 모델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냥 도표예요. 그래프예요. 도표, 그러니까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러면 이게 뭐 배열이 됐든지 아니면 리스트가 됐든지 뭐 어떤 뭐 테이블이 됐든지 어레이가 됐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 논리 데이터 모델링까지 오면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거의 끝이 나요. 그 다음 단계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하자면은 그게 물리 데이터 모델링인데, 뭐냐면은 논리 데이터 모델의 결과물을 이제 성능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ER 모델 가지고 데이터의 표현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쪼개봤더니 이렇게 쪼개졌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쪼개진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데이터가 아주 많을 테니까 이쪽에는 뭐 어떤 그러니까 기본 키 말고 인덱스 같은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얘하고 얘는 조인이 자주 되니까, 그러니까 매번 조인이 되니까 그냥 따로 두는 것보다 합치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류의 작업들을 하는 게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즉 성능에 관련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 그죠? 그 다음 그렇게 물리 데이터 모델링까지 되면은 그때 이제 DBMS에다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 프로그램들하고 연계시켜서 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 과정입니다. 이게 ER 모델이에요. 개체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각형으로 표현된 것들이 뭐냐면은 개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중심 정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표현돼야 되는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속성들. 그러니까 리콰이어먼트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개체를 찾아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개체를 찾아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고객, 책, 출판사 뭐 이런 네모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네모들에 보시면은 이게 출판사의 뭐 고객 관리 혹은 뭐 주문 관리 뭐 이 정도의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점이 서점, 출판사가 아니고 서점, 그죠? 서점에 대한 고객 관리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점에서 고객을 관리하고 싶고 매출도 관리하고 싶고 주문도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고객에 대한 정보들, 책에 대한 정보들, 어떤 고객이 어떤 책을 샀다, 또 어떤 책이 지금 우리한테 몇 권 있다, 이제 어디에 주문해야 된다, 뭐 그런 정보들을 다 유지를 해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이에요, ER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서점에는 일단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출판사에 대한 정보도 있는 게 좋겠어. 뭐 이 정도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럼 고객에 대해서 뭘 표현할까? 그러니까 고객을 구분해야 되니까 아이디는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고객의 이름, 그다음에 우리는 고객이 책을 살 때마다 적립금을 뭐 10%씩 5%씩 붙여줄 거니까 적립금 뭐 이런 필드를 둬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책에 대해서는 책의 일반적인 ISBN, 그러니까 북넘버, 그다음에 제목, 저자, 가격 뭐 이런 게 필요하겠고, 출판사는 책이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 출판사에 연락해야 되니까 출판사 전화번호, 위치, 그다음 출판사명 뭐 이런 걸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엔티티를 뽑아낸 거죠. 그렇게 뽑아낸 엔티티에서 이제 엔티티를 갖고 그다음 뭘 하냐 하면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를 따져요.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제 그거는 고객하고 책 혹은 고객하고 출판사 또는 책과 고객, 책과 출판사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말들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동사들이 존재하는지 따져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책을 그러면은 당장 튀어나오는 게 구매한다. 고객은 책을 읽는다. 그래서 뭐 고객은 책을 빌린다. 뭐 이런 다양한 동사들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이 중에는 이거는 서점이니까 책을 빌려주거나 그 자리에서 책을 읽게는 못할 것 같고, 읽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고 그냥 이렇게 구매만 관리하겠다. 그러면 구매라는 동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고객은 책을 구매한다. 책은 고객에 의해서 구매된다. 또 출판사는 책을 공급한다. 책은 출판사에 의해서 공급된다. 또 혹은 뭐 책은 출판사에 반품된다.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반품 처리까지 여기서 같이 한다. 그러면 책은 출판사에 반품된다. 고객도 마찬가지. 고객은 책을 반품했다. 뭐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싶으면 관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서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이런 식이 되면 돼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개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인 거예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개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개체라는 거 이 사각형 속성은 사각형에 포함된 혹은 관계에 포함된 어떤 그러니까 값들. 그죠? 고객은 아이디와 고객명과 적립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그 속성들 중에서 밑줄 그어놓은 거 있죠. 밑줄 그어놓은 거 뭐냐 하면은
이 속성이 고객을 대표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들을 우리가 키라고 부르고 그 키에 대해서는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음으로 표현된 것들이 관계들이고 관계 보시면은 뭐 이렇게 1대 N, N대 M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1대 M은 하나의 출판사가 여러 권의 책을 공급한다. 하나의 책은 한 곳의 출판사에 의해서만 공급된다. 이 출판사와 책 간에 이렇게 대응수를 따져본 거죠. 고객은 여러 권의 책을 구매할 수 있고 책은 여러 명의 고객한테 판매될 수 있는 거죠. 해서 N대 M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뭐 그냥 살짝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은 값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속성들은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해요. 두 개의 타운으로. 또 어떤 속성은 몇 개로 더 필드를 더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소다 그러면 뭐 저런 것들 가능하죠. 우편번호, 그 다음에 시군구, 뭐 시도, 시군구, 그 다음 뭐 상시 주소, 뭐 이렇게 쪼갤 수 있죠. 혹은 생년월일이다 그러면 연월일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름이다 그러면 성과 이름으로 쪼갤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년월일은 연월일로 쪼개질 수 있다라고 표현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 속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ER 보시면 이렇게 두 줄로 그어진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고객은 반드시 책을 구매해야 된다. 필수적인 관계. 고객이 구매라는 관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학생과 학과를 따져봅시다. 학생하고 학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학생은 학과에 뭐뭐 한다? 뭐뭐 된다? 소속된다.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학과에 소속된다라는 이 관계는 선택인 것 같아요. 필수인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은 학과에 소속되어야 돼요. 학생 중에 일부만 학과에 소속되고 다른 학생들은 소속 학과 없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학생은 학과에 다 소속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필수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학생과 동아리다. 그러면은 모든 학생이 다 동아리에 소속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때는 그 관계가 선택적인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구매라는 관계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고 책은 고객한테 팔릴 수도 있고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선택적으로 구매라는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고 위크 엔터티는 이런 엔터티들 출판사, 고객 뭐 이런 것들이 다 직원 이런 것들이 다 엔터티인데 엔터티 중에서 약한 엔터티가 있어요. 엔티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들 부양가족 이런 것들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관리하는데 직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직원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관리해요. 왜? 가족수당,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해야죠. 자, 근데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그럼 그 직원에 딸린 부양가족들에 대한 정보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원이 입사할 때 그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직원이 퇴사하면은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양가족이라는 이 정보는 직원에 매달려 있는 정보인 거죠. 분명히 이거는 홍길동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홍길동이의 와이프, 홍길동이의 아들 이러니까 서로 틀린 개체이긴 해요. 다른 개체인데 이 홍길동이에 매달려 있는 그런 개체들이 되는 거죠. 그런 개체들을 우리가 약한 개체, 위크 엔터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왜 구태여 구별을 하냐 하면은 나중에 이걸 이제 논리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관계는 직원 아이디가 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직원 아이디가 부양가족의 기본 키로 들어와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ER 다이어그램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정보를 표현하고 있구나. 걔들 간의 관계가 어떻구나. 눈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사람을 위한 이렇게 표현 방법인 거예요. 데이터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죠? 이런 데이터 모델을 개체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ER 모델 가지고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을 하죠.
논리 설계를 진행을 하죠. 논리 설계를 진행하면은 얻어지는 게 관계 데이터 모델이에요.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 이놈입니다. 이렇게 생긴 놈들입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요거 어디 갔어? 이런 것들. 이 뭐예요, 이거?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그죠? 표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테이블 또는 표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뭘로 표현한다? 표로 표현하는 거.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하는 거. 그게 관계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죠? 이 이름하고 잘 매핑이 안 되죠. 관계 데이터 모델하고 테이블하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관계가 영어로 번역하면은 뭐죠? 릴레이션이죠. 그죠? 이거는 테이블. 그죠? 테이블의 수학적 표현이 뭐다? 릴레이션. 그죠? 그래서 릴레이션의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A와 B 간의 관계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수학에서는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갖고 와서 이제 릴레이션 데이터 모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관계형 데이터 모델. 그래서 이렇게 관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용어들부터 한번 쭉 살펴봅시다.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기본 용어들은 테이블에 대한 기본 용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가 일단 릴레이션은 뭐라고요? 테이블. 그죠? 속성은 이 테이블에 존재하는 아이디, 이름, 나이, 등급 이런 것들이죠. 이게 테이블의 속성. 투플이라는 말도 있어요. 투플은 이 테이블의 한 개의 데이터는 뭐예요? 이 한 행이 한 개의 데이터죠. 그죠? 이 한 행을 우리가 투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이블은 몇 개의 투플로 이루어져 있어요? 데이터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플이 4개 있는 그런 테이블인 거죠. 도메인이라는 거는 여기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이런 필드들이 있죠.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고객 아이디는 20글자짜리 문자열, 고객 이름은 20글자짜리 문자열, 나이는 정수, 등급은 10글자짜리 문자열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널은 어떤 의미였죠? 널은 C나 C++에서 널은 뭐였어요? 그게 데이터베이스인데. DB에서는 비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비어있다, 아직 모른다, 알 수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B에서 널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홍길동의 주소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저기 강감찬의 주소 몰라요. 그럼 홍길동의 주소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DB에 표현을 해야 된다. 홍길동의 주소를 DB에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홍길동의 주소를 널로 표현해 놨겠죠. 강감찬의 주소도 널로 표현해 놨겠죠. 그죠? 그럼 홍길동의 주소랑 강감찬의 주소는 같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널에 대한 연산은 특별히 지급이 돼요. 다르게 지급이 돼요. 근데 C나 C++에서는 널 있고 널이다. 그러면 이 true가 되죠. 참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수라는 거는 여기에 필드가 몇 개 있다. 그래서 그게 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객 테이블에 필드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6개 있으니까 이 고객 릴레이션 또는 고객 테이블의 차수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카디넬러티는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몇 개 있다. 투플이 몇 개 있다. 몇 개의 투플이 있다고요? 그렇죠. 카디넬러티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여러 개의 속성들, 이 고객 테이블의 속성 중에서 이렇게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이, 뭐 등급, 직업, 적립금 이런 거는 고객을 대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아이디나 이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디가 이 고객을 대표하는 대표 속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키라고 부르고, 키는 조건이
그러니까 이거를 대표한다라는 거, 고객을 대표할 수 있다. 그 속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일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일성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최소성도 만족해야 된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는 걸 우리가 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 아이디가 고객의 대표 속성이 될 수 있죠. 고객 아이디와 나이의 조합은 대표 속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 25 가지고 내가 정수화를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죠. 캐럿 28 가지고 원유선 뽑아낼 수 있잖아요. 캐럿과 28이라는 정보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 야, 이 사람이 원유선이고 이 사람은 교사야라는 걸 내가 뽑아낼 수 있잖아. 원래는 캐럿만 갖고도 되죠. 캐럿만 갖고 되는데 캐럿에 나이를 붙이거나 캐럿에 등급을 붙여도 뽑아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캐럿이 있으니까, 아이디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아이디에다가 캐럿에다가 나이를 붙인 거, 그죠? 아이디에 나이를 붙인 거, 혹은 아이디의 나이에 등급까지 붙인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얘만 필요한 거고 얘들은 리던던시죠. 불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일성만 만족한다 그러면 고객 아이디도 되고 고객 아이디와 이름의 조합도 되고 고객 아이디와 나이의 조합도 되고 고객 아이디와 등급의 조합도 가능해요. 그건 다 유일성을 만족해요. 근데 최소한의 속성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없어도 고객을 판단해내는데 무리가 없어요. 이거 없어도 이름 없어도 등급 없어도 고객을 판단해내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럼 이것들은 뭐다? 불필요한 것들이다.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속성들만 이루어진 거, 그걸 우리가 키라고 부르고,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한다, 없애야 된다, 그게 최소성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죠? 수업이, 그죠? 그래서 키의 종류를 슈퍼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키는 아니에요. 키는 아닌데 그냥 유일성만 만족하는 애들을 우리가 슈퍼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테이블 안에서 보면은 유일성을 만족하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고객 아이디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죠. 지금 이 테이블만 놓고 보면은 고객 이름도 지금 저기 없어요. 겹쳐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 테이블 안에서는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고객 이름도 키가 될 수 있어요. 나이도 키가 될 수 있고, 등급은 안 되네요. 그죠? 직업도 안 되고, 적립금도 현재는 키가 될 수 있는데, 적립금은 바뀌는 속성이니까, 이거는 뭐 키로 바뀌는 속성, 값이 계속 바뀌는 속성은 키로 삼지 않습니다. 고려 대상에서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것도 키가 되고, 이것도 키가 되고, 이것도 키가 돼요. 되죠? 이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후보키라고 부르는 거죠. 고객 릴레이션에 키가 될 수 있는 놈들은 누구 아이디와 이름과 나이. 이게 후보키인 거죠. 자, 아이디와 이름과 나이 중에서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죠? 여러 개 중에 선택된 하나를 우리가 기본 키라고 부르고, 얘가 기본 키가 되고 나머지들은 다 뭐? 얘가 역할을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키. 대체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키들이에요. 키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 키 중에서 외래키라는 놈이 있어요. 외래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 테이블을 보고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맛있는 파이를 주문한 고객의 이름은 맛있는 파이를 주문한 고객의 나이는 뽑아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뽑았어요? 주문해서 맛있는 파이를 찾고 그걸 주문한 주문 고객 아이디죠. 그죠? 그걸 타고 고객 테이블에 가서 그 고객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른 테이블을, 이거 주문해서 고객을 참조하기 위한 어떤 경로로 사용되는 필드잖아요. 이 필드는. 그죠? 이 필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죠. 외래키. 이 주문 테이블의 키는 주문 번호예요. 근데 주문 테이블의 속성 중에 주문 고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고객 테이블에
이렇게 정보들을 참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테이블을 참조하는 링크로 사용되는 게 외래키고, 외래키는 대부분 여기서는 일반 속성이지만 참조되는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거의 99.9% 그래요. 안 그런 경우를 어쩌다가 딱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주문 고객에 대한, 그러니까 주문 고객 필드가 고객 테이블의 고객을 참조하기 위한 외래키다,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외래키고,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저거 이렇게 제약 조건이 두 개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데이터 모델은 자료 구조와, 자료 구조는 우린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한다? 테이블로 표현한다. 자료 구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지만 이 테이블에 대한 연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대한 합집화, 테이블에 대한 교집화, 테이블을 조인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친다. 혹은 테이블을 프로젝션한다. 프로젝션은 뭐냐 하면은 뭐 전체 테이블에서 나이만 볼래. 그런 게 프로젝션이에요. 혹은 이런 거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고객 테이블입니다. 등급이 VIP인 고객은, 고객의 이름은 그러면 뭐죠? 누구죠? 등급이 VIP인 고객의 이름은 뭡니까? 정서하죠,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이 테이블에 대해서 무슨 연산을 한 거냐 하면은 실렉션과 프로젝션을 한 거예요. 선택과 투영을 한 거예요. 그죠? 선택은 뭐냐 하면은 등급이 VIP, 어떤 조건을 가했죠. 이 데이터에다가. 그러면 조건에 만족되는 놈들이 이렇게 추려지는 거죠. 이 놈만 이렇게 추려지는 거죠. 그죠? 한 칸입니다. 이게 실렉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렉션 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뭘 보자 그랬어요? 이름을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것만, 딴 건 다 가려버리고 이것만 뽑아낸 거죠. 이건 다 가린 거예요. 그죠? 필요 없다. 이제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실렉션과 프로젝션이라는 연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내가 저걸 찾고 싶어요. 만원 이상 주문한 고객의 이름, 고객의 리스트를 뽑고 싶어요. 우리 가게에서, 혹은 이게 서점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우동과 파이로 바뀌었죠? 아무제 막 떼갖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가게에서 만원 이상 주문한 고객의 리스트. 그래서 추석 때 만원 이상 주문했으니까, 추석 됐으니까 조그만 상품이라도 하나 주려고 고객의 리스트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뽑아야 되죠? 간단하게 갑시다. 우리 가게에서 주문한 전력이 있는 고객들의 리스트. 한 번이라도 주문한 전력이 있는 고객들의 리스트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뽑으면 돼요? 주문 릴레이션에서 이 데이터들 다 뽑아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 끄집어오면 되죠. 그게 한 방법이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문과 고객을 합쳐버리면 어때요? 애플이잖아요. 그죠? 애플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쭉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김현준, 그 다음에 20, 골드, 이렇게. 캐럿이잖아요. 그럼 캐럿에 대한 정보를 붙여버리는 거. 바나나잖아요. 그럼 바나나라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다 붙여서 한 개의 테이블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런 연산들, 야, 진짜 우동을 주문한 고객의 이름이 뭐지? 그 다음에 우리 가게에서 주문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고객들의 이름을 다 뽑아봐. 뭐 이런 연산들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놓으면은,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이제 조건이 주문 고객이랑 고객 아이디가 같은 것들끼리 합쳐놓은 거죠.
그렇게 쭉 합쳐 놓으면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두 테이블, 세 테이블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질의들을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합치는 연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산들을 아까 그 질의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인이라는 연산도 존재하고 그다음 여기에 뭐 실렉트라는 연산도 존재하고 또 프로젝션이라는 연산도 존재하고 합집합, 교집합도 존재하고 그런 연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데이터 모델은 자료 구조는 테이블, 그다음 연산은 뭐 조인, 그다음 실렉션, 프로젝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이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연산들이 되는 거고, 이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제약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에 결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결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하는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룰들을 우리가 여기서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하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일단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 키의 값은 너리여서는 안 된다. 기본 키가 너리면은 모르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를 어떻게 끌고 와요? 못 끌고 오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기본 키의 값은 너리여서는 안 된다. 그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외래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경우인 거예요. 야, 진짜 우동을 주문한 고객의 이름이 뭐야? 해서 찾아봤어요. 진짜 우동을 주문한 고객의 이름이 뭐죠? 체리라고 돼 있어서 체리 갖고 이리 왔는데 여기에 체리가 없어요. 이게 결점인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결점인 거예요. 자, 체리라는 고객이 아마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는데 탈퇴했을 수도 있고 혹은 오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런 게 일단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체리는 지워지는 게 맞고, 그 다음 여기에 널이 있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지금 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혹은 참조되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어떤 값이어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요 실적은 남기고 싶어요. 진짜 우동이 10개가 팔렸다. 언제 팔렸다라는 거 남기고 싶은데 고객이 탈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탈퇴 고객이라는 디폴트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널로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널로 처리해도 되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본 키 값은 널이거나, 즉 죄송합니다.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혹은 참조되는 테이블, 이 테이블이죠. 그죠? 이 테이블에 존재하는 어떤 값이어야 된다. 애플이거나 바나나거나 캐럿이나 오렌지여야 한다. 그죠? 그게 이 조건이에요. 외래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은 가질 수 없다. 이게 관계 데이터 모델이 가져야 되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은 다치 속성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속성은 원작 값이어야 한다. 그래서 필드 안에 직업이 학생이면서 그다음 노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이면서 뭐 이게 과외 선생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직업만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업 중간고사 때까지는 다 했어요. 그죠? 거의 중간고사 때까지 한 여러분들이 한 1장에서부터 한 7장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그냥 용어들 중심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용어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냥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하나 보다, 그 정도를 갖고 계시면 돼요. 일단 질문 없으면 10분 쉬었다가 MySQL 설치되어 있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SQL 실습 조금만 해보고 넘어갑시다.